오늘 밤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사실 다들 아실 텐데요. 국회의원 재보선판이 갑작스럽게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재명 상임고문을 인천 계양을 지역에 전략 공천했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경기 분당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사람 모두 당의 차출 요청,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에서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거물급 인사가 정치적 연고도 없는 지역에 당선 가능성만 보고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두 사람의 출마로 지방선거가 또다시 소모적 정쟁과 진영 대결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6월 선거의 초점이 민생이 아닌 대선의 연장선으로만 비춰지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 외전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린이날 개장한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테마파크 조성 과정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을 전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시민단체 관계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청문회를 마친 후보자 가운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그 인사는 단 4명 뿐이거든요.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민주당은 일단 역대 최악의 인사 첨사다. 뭐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 뭐 이렇게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김민하 평론가부터 얘기해 보실래요 오늘? 저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대안 없는 뭐 발목 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걸 그냥 인사청문 보고서를 뭐 채택하고 그냥 용인해 주기가 네. 너무 어려운 후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뭐 발목 잡기 하지 마라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밖에 지명이 안 됐는지를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와 국민의힘이 더 성심성의껏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상황 왜 만들어졌는지 아무튼 자기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짧게 강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어떠세요?
인사 참사죠. 저는 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뭐 자꾸 이전의 경우와 비교를 하려고 그러고 당신들은 잘했느냐. 그건 당신들도 못했으면 그 당신들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일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냥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뭉개버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네.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4일 5일 실시를 했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물어보았는데요. 네. 부적절하다는 것이 56.6%입니다. 네. 그럼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너무 윤석열 후보 당선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또는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참여한 여론조사 결과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네. 저는 뭐 여론조사를 맹신할 필요도 없지만 이 여론조사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 결과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사는 해명을 들어보고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후보는요 이런 정말 좋은 점을 가지고 그건 오해입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순순히 이 임명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빨리 이걸 뭐 고집을 피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른 예전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이 인사만 놓고 봤을 때 눈높이에 부적절하다 조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어떤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얘기하셨지만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는 한 4명, 5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18명의 장관 중에서 4명, 5명을 낙마시킨다. 이거 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애초부터 인사 과정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그래서 같고요. 제가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치고 중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사 참사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몇몇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중재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교통 정리를 하면은 이 세상에 못할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서로 전쟁에서 적군과 아군도 만나서 협상을 하는데 네. 우리 그냥 국민입니다. 그냥 당이 다를 뿐인 것이고요. 또 누가 집권을 했냐 집권을 하지 못했냐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런 오해를 좀 풀어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도 뿔이 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신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여러 가지 국민 정서에 안 맞는 건데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러면 일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다가도 되는데 그래요? 나는 그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통해서 대행하겠습니다. 전쟁이죠. 지금 김민하 평론가한테 그걸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민주당 지도부 쪽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카드하고 지금 장관 낙마를 같이 지금 묶어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의 바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식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뭐 이 총리 후보자 인준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가지고 뭐 어디까지 봐줄 거냐, 어디까지 뭐 용인해 줄 거냐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후보자들 개별적인 어떤 후보자들에 대해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게 원론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네. 정치라는 건 뭐 또 현실이기도 하고 결국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략은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 여의도 정치의 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입 바른 소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여의도 정치 문법대로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는 어쨌든 국회에서 임명동의안 처리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민주당은 이걸 가장 큰 카드로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윤석열 당선인이 포기하도록 만들 거냐 이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인수위하고 국민의힘도 어디까지 빼줄 거냐를 지금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메시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언론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나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안 시켜주면 윤석열 정부에는 총리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한쪽에서 있지만 또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여론 이런 것들을 전달했다 이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똑같이 또 정호영 후보자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원 전략으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겉보기에는 서로 이렇게 이 스피커의 볼륨을 높여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종류의 카드들이 그 어떤 그 메시지 속에는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시점에서는 뭐 정호영 예를 들면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뭐 사퇴하고 그다음에 이 기상은 안 된다라고 손을 그으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어디까지 그러면 판단할 거냐 이걸 이제 결정하는 그런 게 남는 어떤 협상이 실질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뭐 사실 야당은 또 현실이기도 하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야당 입장에서 장관은 임명 강행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직 뭐 국민 여론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들은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금 자진사퇴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 자진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그럼 현실적으로 인준을 하느냐 마느냐를 인준권은 사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진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에 이거를 야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것이냐. 이건 이제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힘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은 좀 엇갈릴 것 같거든요. 변호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국민의 눈으로 보기에 적격이 아닌 것이죠.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제 단서가 붙는 것은 한 총리 후보자보다도 더 논란과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도 있어요. 심지어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 40여 가지 이상의 논란과 의혹에 대해서는 부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후보자가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 이런 후보자는 없습니다. 물론 더 논란이 되는 후보자도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 썸트렌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를 분석해 보면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국민들이 격분을 하고 인사에 대해서 참사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정도라면 당연히 이건 교통정리가 돼야 되죠. 지금 새 정부 출범도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이 아니라 강행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표결로서 인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밖에 없거든요. 네네. 모든 기류 자체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쪽으로 다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정호영 후보자는 온도차가 있었는데 말씀드렸던 4월 25일과 5월 3일 썸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후보자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죠. 이게 부적격이라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장관 후보자들이 뭐 소수면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할 말하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방침대로 하고 뭐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제 선을 쫙 그어버리면 되는데 네. 지금 부적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장관 후보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제가 볼 땐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협상해야 되고 결국은 곤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를 정치적으로 하는 것만 남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하고 연결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우리 정권을 발목 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 총리 임명 안 하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지 않는 정당이 되는 일종의 발목 잡기 하고 있다고 하는 프레임에 말릴 가능성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또 역으로 보면 장관들이 적지 않게 지금 자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4명이든 5명이든 윤석열 당선인이 그냥 밀어붙이는 모양새로 가면 그것도 또한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어떻게 풀려나가야 뭐 지금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장관들 스스로 좀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 빨리 하고 그리고 장관들 조금 좀 비공석이 되는 장관들의 차관 체제로 가면서 또 추가로 선임하면서 이렇게 내각을 구성해가는 과정 이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일종의 구정부하고 신정부하고 새 정부하고 이렇게 힘겨루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란 그 말이에요. 양상이 양복 없이 이른바 막장 대치 국면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인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김성환 앵커가 이야기를 한 대로 진행자께서 말씀도 하신 대로 그런 절충을 하면 그게 정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는 결국 절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여론상 이 내각 인선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상당히 국민 여론상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을 또 계속해서 발목 잡기식으로 비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극한 대치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국민이 중요한 것이지 본인의 고집이나 본인의 진영이 중요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근데 어느 쪽이 조금 더 뭐랄까요 타격이 있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지금 정치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전쟁의 포성이 이렇게 울리고 뭐 표현이 이렇게 자욱하고 한데 모든 메시지라는 거는 그 포성 속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결국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당선인 얘기는 종합을 하면은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안 하면 그러면 정호영 후보자도 그냥 임명 강행할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장관 후보자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퇴했으니까 네. 나머지 우리 다 가겠다 이거고 네. 총리 인준안을 처리해 주면은 정호영 후보자는 혹시 모르겠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놓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 오늘까지 메시지는 네. 민주당 얘기는 뭐냐면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인준동의안 처리하길 바라면은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라든가 몇 명 정도 추가로 더 낙마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피커 높여가지고 계속 서로 막 우당탕탕 싸우는 것 같아도 그 소리 안에 지금 이 협상 카드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밀고 때는. 당기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모양새를 어떻게 사이좋게 이렇게 뭐 손잡고 악수하고서는 뭐 우리 이렇게 합의합시다. 이 모양새는 만들지 쉽지는 않을 것 않겠죠.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합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어떤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좀 정리하고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거기를 고리로 해서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김인철 후보자에 의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일단 자진 사퇴하는 모양을 취해주면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자 뭐 인준 문제에 카드를 놓고 마지막으로 뭔가 밀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정도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뭐 흔쾌히 뭐 오케이 해주겠습니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네. 이 제일 뭐 격전지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9일로 예정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하잖아요. 이미 뭐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과 관련해서 입시 스펙 쌓기 의혹을 보도하는 곳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양쪽에 또 사실관계를 다투는 공방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 후보자한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마지막이 될 것 같거든요. 마지막 고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앞서 소개해드렸던 MBC와 코리아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도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절 여론이 높지만 한동훈과 다른 또 후보자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오른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차범위 내거든요. 네. 저는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후보자가 상당히 못마땅할 수 있겠죠. 네. 또 딸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의혹도 있고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굉장한 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일단 인사청문을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청문을 제대로 해서 네. 해명과 검증을 하고 또 이게 이제 국민평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당장 취임식이 있는 11일 날 강행 임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저는 평가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그럼 되지. 이걸 뭐 한동훈은 절대 안 된다. 또 윤석열 당선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통령인데 한동훈 없이는 난 절대로 못 가겠다. 내각 인선의 핵심은 한동훈이다. 이런 고집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지 말고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해보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네. 평가를 받으면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갈등이 안 풀리겠죠. 100%. 보세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이제 뭐랄까 문제의식이 큰 것이고 객관적으로 봐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소양이 있는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보고 오히려 최측근 인사이고 검사 출신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거에 대해서 네.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어떤 그런 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자녀 문제와 이제 뭐 입시 스펙 문제 이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 상류층 뭐 아버지가 검사고 어머니가 변호사인 이런 상류층들이 뭘 하는지 저는 객관적으로는 모르지만 어쨌든 늘상 하는 무슨 스펙 쌓기 중에서도 최정점에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렇게 자녀에게 일종의 뭐 학벌 대물림, 부의 대물림을 시도하는 그러한 어떤 가정의 어떤 뭐 이 속한 가장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다만 이런 건 또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것도 한동훈 후보자 옛날에 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처럼 압수수색 당하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근데 그건 또 제가 볼 때는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실제로 이 스펙이나 이런 게 입시에 들어갔다거나 뭐 이게 그거는 상이 뭐 아니기 제출됐거나 때문에. 이런 것도 아니고 범죄 혐의가 지금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건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주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풀리죠 그러면.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 이 청문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결론은 안 날 것이라고 보고 다만 임명 강행하고 그 정치적 부담을 윤석열 당선인이 지는 건데 그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한동훈 후보자하고의 이 어떤 그 뭐랄까 연결로. 거래 관계가 아니라 네. 다른 정치적 현안하고 같이 푸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자가 인준이 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까지 따지면 인준 투표는 굉장히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럼 생각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후보자 정리 문제 가지고 또 서로 간에 양측의 공방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9일날 인사청문회 했는데 그럼 경과보고서 채택할 시간도 필요하고 뭐 그리고 임명을 강행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현재까지로 보면 그러면 한덕수 후보자 문제 지금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새 정부 출범은 총리 없이 할 가능성도 아니, 그럼요.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9일날 인준 표결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취임식 당일날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미뤄진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좀 하죠. 네. 뭐 결국 이제 한동훈 후보자 문제하고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문제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 문제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이긴 한데요.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쪽에 넘기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반기 국회 구성할 때. 근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우리가 후반기 법사위원장도 계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약속을 이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일단 상임위원회는 출범부터 상당히 난항을 겪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를 거부하고 그렇게 이제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는데 일단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반반씩 나누어서 한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가 이 검찰 수사권 분리권 관련해서 조정 합의안을 파기한 것 때문에 그럼 파기한 거는 파기한 대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이 의총까지 추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기로 약속한 거는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연계하게 되면 정말 굉장히 정치가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모르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이건 좀 별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약속은 약속이고 국민의힘이 이 수사권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합의안을 번복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비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하는 문제 이런 거 사개특위 운영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건 뭐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법안을 다시 한번 수정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중시청을 설치하려면 중시청 설치법도 만들어야 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만약 국민의힘에서 갖고 가게 되면 그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통과는 시켜놓고 실제 시행은 못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겠죠. 예, 이런 상황이 예. 될 것을 아마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또 역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국회의장 전반기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을 우리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민주당에서 받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항상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가 볼 때 계속 메시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지지자들만 그 상정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좀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국민의힘이 어떤 법안 처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해당 소속 상임위원장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접근은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논리가 아니고 그 정파성에 기반한 논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말고 이게 원구성이라는 거는 기존에 관행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다음에 약속이 있는 것이고 뭐 그동안에 어떤 해왔던 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에서 생각을 하는 게 맞고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관행과 약속과 그 뭐 제도를 놓고 봐도 지금 대단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제 지난번에 전반기 원구성 할 때 이게 왜 원구성이 어려웠냐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은 야당목 아니야. 항상 그래 왔는데 네. 이렇게 주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입니다. 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또.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국회의장은 주시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을 주시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또 국회의장은 다수당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서로 자기들의 유리한 기준만 얘기하는 그런 국면의 협상인데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사실 법사위원장 권한이 너무 크다는 게 본질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네. 전반기 원구성 얘기할 때도 이 법사위원장 권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하자고 하는 논의를 진행하다가 결국 그냥 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협의합시다라고 끝낸 거잖아요. 예. 그 후과를 다시 맞게 된 거여서 결과적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은 주장하는 바도 달라진다고. 네. 서 있는 위치가 또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뀌고 나니까 또 얘기가 달라지는. 저는 이런 상황이 말씀을 나타나는 짧게만 것 같네요.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법안도 그렇고 이런 배분도 그렇고 제발 좀 국민 여론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안고 가면 뭐 위치가 바뀌든 정권 교체가 되든 정권 재창출이 되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국민 여론은 공감도는 떨어지는데 자꾸만 뭔가 숫자로 또 국회에서의 어떤 이 기세우기로 기싸움으로 이걸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게 전 계속 파행의 원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뭐 인사청문회 얘기도 하고 법사위원장 뭐 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겨루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그 힘겨루기를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뭔가를 밀어붙이거나 그 국민들 지지를 등에 업고 뭘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정 지지율이 45%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 마지막 지지율은 41%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네. 지금 먼저 이거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실래요? 한국갤럽이 지난 3일 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 집권 마지막 여론조사였는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45%를 기록을 했고 부정평가가 51%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직선제 이후 대통령들 마지막 이제 지지율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1%였고 부정평가가 48%였는데 그 전주보다 긍정평가는 2%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4%포인트 늘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정평가 응답자 중에 가장 많은 32%가 집무실 이전 논란 이것 때문에 부정평가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인사 문제, 공약 실천이 미흡하다, 너무 독단적이다 이런 이제 답변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또 앞으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러면은? 재밌습니다. 네. 이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통령인데 이 부정평가 높은 이유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인사 네. 공약 실천 미흡. 근데 자 인사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약 실천 미흡은 아마도 여성가족부 폐지나 또 병사 200만 원 월급을 예. 일컫는 것일 텐데 예. 뭐가 모자랐던 거지 뭐가 미흡했던 거지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걸 소통이에요.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소통이다. 소통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집무실 이전도 좀 더
신구 세력 갈등으로 갈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넣고 그랬더라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빨리 발표할 필요 없이 어차피 늦어지는 거라면 그 대안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청와대 일부 시설을 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청와대 개방 6월 30일 한다고 해서 아무도 원망할 국민이 없습니다. 예. 그 소통이고 또 하나는 협치.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도 잘 못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도 협력 안 했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는 자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그게 뭐 좀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이제 새 정부는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과거에 그랬다. 이전 정부가 그랬다. 부족했다. 그럼 우리는 더 잘하겠다. 그래서 저는 통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면 지지율이 지금 60% 제가 볼 때는 계산해 보니까 한 65%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20, 30대에서 10%씩 더 받고 여성에서 한 15%더 받고 중도층에서 10%더 받으면 지금 6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고집을 피울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김은혜 평론가.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책이나 어떤 뭘 하더라도 예를 들면 공약이 후퇴했다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대 600만 원이고 그것도 이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는 걸로 후퇴를 했다든지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를. 네. 근데 지금까지 그 설명이 이제 대단히 다 미흡했고 그런 설명이 없거나 그런 상황 속에서 추진하는 정책도 인사도 그리고 뭐 공약을 뭐 이렇게 후퇴한 것도 이 정권, 이 윤석열 정권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방식으로 지금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초에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다라고 하면은 아 이게 과거와는 다른 뭔가 정권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굳이 그게 뭐 이벤트였든지 인사든지 문재인 정권 초반에 있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 커피잔 들고 오는 것까지 언론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네.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들고 나온다. 우옷 벗고.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정부 아직 시작 안 했지만 네. 아직까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리고 논란되는 것만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긍정평가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여지가 사실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겠다. 대통령의 모습에서 벗어나겠다고 용산을 가겠다고 했는데 지금 소통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좀 더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들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런 말씀 좀 귀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와 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인수위 해단식 하자마자 안철수 위원장 경기도 분당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또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꽃가마는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 안철수 위원장의 선언과 꽃가마는 없다고 하는 이준석 대표의 입장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우리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분석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더 큰 정치인이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건건별로 이렇게 대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뭐 무혈 입성하는 게 못마땅할 수도 있겠죠. 분당갑 공천 받고 이러면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도 원내 입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꽃가마니 이런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더 통 크게 넉넉하게 안 위원장님 가서 참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서 돕겠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하하 참 이준석 대표 대단하네. 뭐 비단 주머니 이런 거 좀 제발 이야기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은 왜 그럴까? 결국 저는 네 글자입니다. 비빌 언덕. 일단 지금 합당돼 있죠. 그리고 국무총리로 가는 것도 아니죠. 원내도 아니죠. 이러면 상당히 앞으로 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친 네. 들판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이제 외연학대가 저는 이게 이재명 고문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외연학대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거든요. 외연학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출마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자기 방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원내 딱 입성하면 뭔가 좀 당원들도 더 접촉할 수 있고 또 당내 의원들도 결집을 시키면서 이제 내년에는 당대표 그다음에 총선을 이끌고 미래 권력까지 한번 또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네. 견제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위원장하고 정면 충돌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그 스탠스가 드러나는 게
지금 전략 공천하고 단수 공천을 지금 구분해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네. 그래서 전략 공천은 할 수 없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단수로 뭐 공천을 받을 수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두 개가 뭐 그렇게 크게 다른가 싶기도 네. 하고. 쉽게 설명하면 좋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뭐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분당갑에 네. 또 너무 안철수 위원장 편만 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당내에 가장 큰 경쟁자 중에 한 명이 될 텐데 네. 견제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철수 위원장은 예를 들면 분당갑에 나오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플랜만 가지고 나오는 거냐. 윤석열 당선인의 플랜도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배려를 그동안 하나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분당갑에 나가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국회의원이라도 돼서 당내에서의 경쟁이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배려하고 싶을 테고 그래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이 윤석열 당선인하고 긴밀히 소통했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안철수 위원장도 이준석 대표랑 싸우기는 뭐 한 게 그렇죠. 어쨌든 네. 결국은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언론 인터뷰 보면은 당에서 시키는 대로 뭐 경선하라면 하고 뭐 하라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밀어주면은 안철수 위원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선에서는 그러니까 견제는 하지만 충돌은 못하는 상황 이걸 보여주는 그 워딩이 꽃가마는 없다. 하지만은 뭐 단수 공천은 될 수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네.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장관 자리나 아니면 총리직이나 여러 가지 배려를 지금 거의 못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당갑이라도 나가서 출마해서 오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은 지금 인천 네. 계양을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뭐 당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직까지 맡겠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결심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앞서 이제 안철수 위원장하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첫 네. 번째로는 이제 제가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잠깐 이제 또 어떤 비판이 있는지도 말씀드리면 뭐 또 많이들 알고 계시니까 첫 번째로는 저는 위기 상태다. 지금 민주당이 수도권 위기다. 예,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관련된 여론도 지방선거 민심으로 또 타격도 주고 있고 특히 수도권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 대선 승리 프리미엄도 국민의힘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위기 상태다. 두 번째는 저는 외연확대. 계속해서 이재명 고문도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계속 흔들어대고 또 신구 대결 구도가 지금 전쟁이죠. 그러면은 나가서 더 본인의 영역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건 마지막은 자기 방어입니다. 성남 FC 압색 들어가고 네네. 이거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럼 원내 들어가서 여하튼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저는 이걸 통해서 원내 입성하고 또 원내 국회의원 자격 없이 전당대에 나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8월 전당대에 나가겠다는 식으로 물론 비판도 많습니다. 지금 뭐 왜 나오느냐 등등인데 그거는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그럼 김민하 평론가께서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전당대회를요? 김민하 평론가 아니 근데 대선 끝난 지 한 2달밖에 안 됐는데 좀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8월 당대표로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 때 이렇게 얘기도 그렇죠. 나오거든요. 이재명 고문은 이재명 고문대로의 계산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 이제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계산도 있겠는데 핵심은 이제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이재명 고문 출마를 원하지 않았으면 못 나오는 건데 그렇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거잖아요. 지도부가 요청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은 수도권 대회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고문이 어쨌든 쉬운 선거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인천 계양을 사시는 분들에게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의도 정치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쉬운 지역구에 나와서 좀 전방위적으로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을 주고 이재명 고문이 그런 모습 보여주고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김동연 지금 이제 전 부총리가 명심이 실린 후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네. 경기도는 약간 그래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만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인천은 지금 여론조사해 보면 좀 밀리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래서 인천에 나가서 이재명 전 지사가 직접 좀 선거를 좀 이렇게 붐업을 시키고 서울은 송영길 전 대표가 엄청나게 그 얘기를 하겠죠. 내 지역구를 양보한 것이고 네, 우리는 원팀이다 엄청나게 얘기를 하겠죠. 그걸 또 우려했던 계속 거잖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수도권은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선거를 치르는 그림이 되는 거고 그 그림이 오히려 지금은 유리하다라고 보는 걸 텐데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분당갑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다른 데서는 그래도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거 없는데 경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또 안철수 위원장이 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계산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제2의 대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윤심을 업은 그러니까 사실상 단일화를 한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분당으로 나가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대선이니까요. 경기, 인천, 서울 이렇게 전부 다 2차 대선 그렇죠. 모양이 그럴 끼게 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것이 지금 높다는 이제 말씀이시군요. 행정부 권력은 윤석열 정부, 이제 의회 권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이제 지방 권력으로 저울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왔던 날이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끝나요? 왜요? 너무 아쉽네요. 더 하시고 싶으세요? 2시간 아니에요? 아유 참 농담도. 자 뉴스 외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의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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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가 어린이날인 어제 정식 개장했습니다. 개장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몰렸지만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약속했던 유적공원과 유물 전시관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 레고랜드 부지에서 발굴된 유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오동철 춘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레고랜드가 개장하기까지 지금 11년이라고 하는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그동안의 예. 과정 다 지켜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사실은 11년이라고 하지만 이제 협약이 맺어진 것부터 11년이고요. 네. 실제로는 뭐 2008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네. 사실 그동안 이제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특히 이제 2014년부터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 전면 재검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는데 이 사업은 뭐 그동안 너무 많은 보도에 나갔지만 협약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노예계약이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 국민들이 내용을 다 알고 나면 굉장히 허탈감에 빠질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네. 지금 선사시대 유물이 나왔잖아요. 그냥 예. 나온 거 정도가 아니라 뭐 가장 많은 유물이 나온 지역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원래 그 지역에 시대 유물이 나올 거라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강원도도 다 알고 있었고요. 문화재청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중도는요. 일제강점기 때 이미 선사유적지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유적이 있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76년, 67년에 의암댐이 막아지면서 일부 발굴을 했거든요. 물에 잠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이제 국립박물관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1980년, 81년 이때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에서 이제 연합발굴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이 부분적으로 발굴했죠. 그리고 적석총이 이미 이제 드러나 있었고요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적이 있을 거라고는 알고 있었고요. 2011년에 시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얼만큼 유적인지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지역에 레고랜드를 유치한다고 한 겁니까? 저희가 바로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죠. 저희가 2012년도에 이미 이 자리에다 레고랜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자리에는 다른 개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만일에 이 자리에 꼭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면 정밀 발굴을 한 이후에 상태를 보고 그때 가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네. 무조건 밀고 가는 상황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저희가 공문서로도 접수를 했었는데 강원도는 그 당시에 답변하면서 만일에 정밀 발굴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네. 속내로는 무조건 밀고 가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갈등 끝에 결국은 레고랜드가 들어오기로 한 거잖아요. 들어오기로 하고 그러면서 일종의 조건처럼 내세웠던 게 집단 지성묘 이전 복원,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유물 전시관을 만들겠다. 이건데 지금 이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김성환 게스트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얼만큼의 유적이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실제로 중도에서 나온 청동기 유적은 전 세계 발굴사에 아예 유례가 없는 정도의 규모고요.
한 군데 좁은 면적에 170여 개의 고인돌이 나온 사례는 아예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중도에서 발굴된 유물에 관해서 학계에서 일부 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거는 그분들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학계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목소리 못 낸 것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목소리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뭐 고백 아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청난 유물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재청이 이거를 허가를 내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문화청에서 허가를 내주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중도의 유적의 그 유물, 그러니까 평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문화재 평점이라는 게. 예. 이게 이제 100점 만점에 91.77점이 나왔어요. 예. 근데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이 규정에 보면 74점이 넘어가면 원형 보존이에요.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91.77점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편법이 써진 게 조건보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적박물관 만들고 선사유적공원 만들고 집단지 성면 이제 48기가 문제가 되는 고인돌이었었는데요. 네. 이 48기를 다 뜯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원형 보존하는 거로 해서 복원하는 거로 해서 조건보호를 내줬던 건데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문화재청은 예. 지금 이제 전제 조건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한을 명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시하는 그 안에 보면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에 예. 그 2017년 그러니까 제 11차 이제 회의록이거든요. 여기 회의록에 보면 이게 사업자들이는 안을 심의한 거예요. 거기 보면 레고랜드 개장과 동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문화재청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공문상으로 이걸 한 건 없다. 그리고 강원도도 우리가 공문상으로 받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 문화재청에서 가장 상위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위원회잖아요. 예. 거기 올라간 안에 그 레고랜드 개장과 동일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시한 명시한 적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동안 그 당시 이제 그 문화재위원이기도 했고 그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예. 거기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하던 분이 숭실대학교 그 명예교수 이제 최병현 교수란 분인데 네.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만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예. 지금 레고랜드가 들어선 지역이 원래 그 고대 유물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유물들은 약 9,000점 정도의 유물들이 있는 건데요. 이것도 예. 이제 뭐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도 유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게 이제 9,000점 정도인데 예. 지금 전체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문화재는 발굴되면 국가기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일부가 전시가 되기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유적은요. 예를 들면 예. 집터라든가 뭐 이거는 지금 고인돌이라든가. 땅속에 예. 2m 50 정도 땅속에 지금 도로 다 묻은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럼 묻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레고랜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다 이제 일부는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호텔이라든가 전망 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는 파일 시공이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문화재청이. 그런데 일부 파일 시공까지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복토 보존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다 다시 이 파일을 받고 그 위에 하중을 얹어놓으면 당연히 유적은 훼손 논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앞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유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 청동기 시대 그렇습니다. 유적이라고 하는데. 청동기뿐이 아니고요. 여기는 예. 신석기부터 현대까지 유적이 층층이 다 있어요?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가치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평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래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부정할 수 있는 학자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동기 유적과 철기 유적, 삼국시대, 고려시대가 같이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신석기나 청동기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수렵 활동을 하는 시기잖아요. 예. 근데 중도는 이게 계속해서 중첩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선사부터 현대까지의 모든 유적층이 나온 곳은 중도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지금 레고랜드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레고랜드 측은 우리가 얘기할 건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건보가를 내줄 당시에 문화재청이 조건보가의 당사자가 중도개발공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업이 막 원래 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를 다 지어주는 거로 돼 있던 건데 중도개발공사가 자금난 뭐 이런 거 이 비리 문제 이런 게 막 터지면서 못하다 보니까 강원도가 800억을 멀린에 제공하는 대신에 멀린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멀린이 준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조건부가 난 측은 중도개발공사고 레고랜드 공사란 건 멀린이고 하다 보니까 문화청이 멀린에다 공사중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건부가 미이행을 멀린에다 요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저희가 이 제기하는 문제는 이 레고랜드를 개장하고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어떻게 못한다고 하지만 네. 준공을 할 당시에 문화재청이 이거를 관여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준공할 당시에 조건부가 내용을 따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준공을 안 내줬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화재청과 준공허가기관인 춘천시의 공동 책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직무 유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문화재청장을 지난 2일날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거죠. 이 좀 고발한다 하더라도 지금 레고랜드를 어떻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8년 가까이를 지금 사실 뭐 싸움 아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훼손하지 말아라. 근데 레고랜드는 지금 멀린이라는 어쨌든 영국계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개장까지 했어요. 지금 이 나머지 부분도 전체가 유적지인데 제발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그냥 이거라도 그럼 살리자. 그래서 이제 국가산맥도 지정하고 뭐 나머지를 보존지역으로 이 보존지역이 이제 전체에서 지금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를 나머지 부분을 개발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머지를 공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 아니겠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강원도는 그거를 이행할 생각이 전혀 없죠. 왜냐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예. 레고랜드가 지금 들어선 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레고랜드가 확장되는 겁니까? 레고랜드가 지금 부지가 전 국민들이 사실 많이 쏟고 있는데요. 레고랜드가 전 세계 뭐 10번째고 전 세계 2번째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예. 이거 전혀 사실 아닙니다. 레고랜드가 전체 부지가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레고랜드가 지금 놀이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거기에 반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만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레고랜드가 되는 거죠. 예. 부지 면적만으로 보면 전 세계 2번째인데, 근데 나머지가 이제 레고 확장 부지라고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서비스 부지라 해서 이제 그 직원들 숙소라든가 뭐 아니면 이 사무실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거의 80만 제곱미터 정도가 중도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전부가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만든 부지, 그러니까 레고랜드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예. 있는 부지까지 더 추가로 개발하면 정말 유적지나 유물들 더 파괴될 수 있으니 그건 더 그렇죠.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재청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복토 보존이라는 걸 통해서 보존했다고 문화재청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보존이라는 거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으로 다 넘어가 버리게 되니까 뭐 국민들이 이걸 볼 수 있는 이 알겠습니다. 기회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보존이라고 볼 수가 없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서울 지방의 낮 최고기온 25.6도로 평년보다 3도가 높았고 대구는 28.7도, 대전 28.3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 중심으로 비가